안녕하십니까.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어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사진이요?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구치소로 출두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머그샷 촬영 여부가 더더욱이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어제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역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소식이 좀 많이 들어온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또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이 함께 탑승한 비행기가 있었는데 개인 비행기였습니다. 한 10여 명이 탑승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그런 사고인지 사건인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와 사건의 차이점 제가 한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 리콜 소식도 오늘 들어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조지아주에 있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의 열악한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에 어제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잠시 머물렀고요. 이제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머물 곳입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구치소로 불리우고 있는 이곳에 지금 전 미국을 좌지우지했던 그 인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게 계속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 이곳에서 그렇게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머그샷을 결국 찍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구치소 측은 어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머그샷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15만 보석금을 낸 뒤에 얼마 있다가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선거 결과 뒤집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허위 증언과 함께 서류 위조를 공모한 그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그에게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 리코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코 법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줄리아니 전 시장 등 측근들이 대선 뒤집기에 나섰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범죄의 지휘자이자 범죄의 수혜자로서 함께 단죄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오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예정입니다. 자진 출두하면 법에 따라서 이곳에 일시 수감되었다가 이제 합의된 보석금 $20만 내고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보셨다시피 이곳은 미국에서도 최악의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구치소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풀턴 구치소. 풀턴 카운티 구치소는 약 1,300명을 수용할 정도의 크기로 설립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정원의 근 2배에 이르는 약 2,500여 명이 수감돼서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벌레가 들끓는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폭력까지 난무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풀턴 카운티는 최근 그리고 빈대, 우리가 진짜 한국에서 아주 4, 50년 전에 이가 있었니 빈대가 있었니 그거 정말 옛날 얘기인데,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는요, 이와 빈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빈대가 득실거리던 그 수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지문 채취와 머그샷 촬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머그샷 찍었죠. 자, 풀턴 카운티 구치소는 보석 석방이 합의된 수감자라 하더라도 지문 채취와 머그샷 촬영을 한 뒤에 석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책임자인 팻 라반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본 절차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머그샷을 찍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 보신 그런 최악의 이 열악한 환경의 구치소에서 단 1시간만이라도 과연 있을 수 있을지 정말 주목됩니다. 그리고 머그샷도 주목이 됩니다. 찍게 되면 곧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뉴욕타임즈의 어제 특집 기사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어제 특집 기사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특집 보도를 통해서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국을 양분시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면 이 전체 페이지에 걸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국을 양극화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 한국 내 찬반 논란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한 한국에서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켰다라면서 갈라진 국론을 특별하게 조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현수막, 유튜브 동영상, 기자회견, 그리고 큰 시위 등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양분되고 있다.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종종 크게 불꽃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고 또 서울 도심에서는 시위대가 격렬하게 대치를 하기도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한국 시위대의 사진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럼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대충 전해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는 우선 이 기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은 보시는 대로 Japan's plan for its tainted reactor water polarized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ainted라는 말은 오염되다 라는 뜻이고요. reactor는 원자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된 원자로 물, 즉 방사능 오염수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틈날 때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해달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뉴욕타임즈는 tainted reactor water, 즉 방사능 오염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polarized는 양극화됐다라는 뜻이니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한국이 양분됐다라는 그런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횟집 사장은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횟집을 운영하지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나 같아도 회를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횟집 사장님도 안 먹을 것 같다라는 수산물. 그래서 한국의 어민들과 횟집 사장님들은요, 지금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양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한국의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92.4%가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잠재 고객 가운데 92%가 먹지 않거나 줄이겠다라는 이 같은 상황. 이것은 결국 사실상 생계에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산물 관계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어민들은 그런데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본 정부가 약 한국 돈으로 친다면 약 한 7, 8천억 원 정도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들의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 한국 내에서 수산물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서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모종의 어떤 준비 대책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산의 이름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금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한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걱정하게 생겼고요. 또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오늘 시작됐습니다만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사 소식입니다. 신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하와이에 취항을 합니다. 이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인천공항과 하와이 호놀룰루 이노우에 국제공항 간의 신규 취항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잉 787-9 이 드림라이너가 투입돼서 주 4회 운항을 하며 비행시간은 8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 노선 취항으로 인해서 이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0월에 LA 노선 취항에 이어서 또 지난 5월 달에는 뉴욕 노선 취항, 그리고 이어서 이제 3개의 미주 노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하와이까지.
자, 현재 하와이 노선에는요, 대한항공이 매일 운항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인천에서 각각 주 5회씩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자, 이 에어프레미아 얘기 나오다가 이제 하와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와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전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피해가 최대 60억 달러, 원화로는 약 8조 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이 가운데 75% 이상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이 무디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지만 보험 가입 시에 산불이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조항인데다가 특히 마우이 섬의 보험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의 대부분인 약 75% 이상 범위가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집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며칠 전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 수는 115명이고요.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이제 35명, 요거 조금 늘긴 했죠. 그래도 여전히 더딘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찾지 못한 실종자 수는 850명으로 어제 그제와 이 실종자 숫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 집 페이먼트 문제 잠시 보겠습니다. 가주 지역 주택 구매자의 월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지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가주 주택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중간 가격의 단독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모기지 월 납부액은 4,359달러로 지난 1990년 이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가격의 단독주택을 사서 이제 한 달에 4,359달러를 꼬박꼬박 페이먼트 하려면 못해도 한 달에 $10,000 이상은 벌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집 페이먼트 고공행진 현상은요, 매물 부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집값과 더불어서 이제 7%를 넘어선 모기지 이자율 탓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모기지 이자율은 지금 어떤지 잠깐 또 볼까요? 네,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가 2000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에 좀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이자가 현재 미 전국의 평균이 7.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이후, 즉 거의 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오름세라면 모기지 이자율 8%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집값도 그럼 좀 보고 갈까요? 네. 현재 이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요, 832,340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좀 그러면 카운티별로 좀 보면요. LA 카운티는 평균이 85만 1,540달러. 오렌지 카운티 평균은 많이 비싸죠? 130만 달러.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차이가 많이 나죠? 48만 5천 달러.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 96만 9,020달러로 이 평균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집을 사서 이렇게 한 달에 높은 액수의 페이먼트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파트 이런 데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라도 렌트로 나온 집에 살면 이제 월세로 이제 살게 되는 거니까 월세 사는 경우가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에서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고 이제 살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문제는 렌트 살면서 한 달 페이먼트도 쉽지 않아서 납부액이 밀려서 결국은 퇴거 통보를 받는 주민들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즉 돈을 계속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시키지 마라라고 주정부가 이제 좀 금지를 시켰죠. 팬데믹 때. 그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올해 초에 종료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제 퇴거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강제 퇴거가 이제 대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인타운 일대는 LA에서 강제 퇴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4대 지역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A에서 강제 퇴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위 20개 우편번호, 미국에서는 이제 zip코드라고 하죠. 상위 20개 zip코드 가운데 4개의 zip코드, 즉 4군데가 한인타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지역별 포화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 한인타운 지역이 다운타운 그리고 헐리우드 또 라브레아 등과 함께 강조의 퇴거가 가장 몰린 네 곳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서 한인타운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인타운에서 이 강제 퇴거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한인 세입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인타운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강제 퇴거 대상은요, 대부분 수천 달러의 미납 렌트비가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많았는데요. 일부는 수만 달러의 그 밀린 돈이 있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 8가라는 길이 있는데 한인타운 8가와 카탈리라라는 길 그 교차점 인근의 그 한 아파트에서는요, 미납금이 47,200달러인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또 5가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교차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 미납금이 64,204달러가 이르는 그런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자, 그 옆에 있는 7가와 아이롤로라는 길 교차점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또 무려 87,399달러가 밀려있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심지어 한인타운 이제 5가와 캔모라는 길 그 교차점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요, 미납금이 무려 10만 1,372달러를 기록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서가 이제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런데요, 중간에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미국 소식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가 어제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개인 전용 제트기가 이륙 후에 추락하면서 승무원 3명을 포함해서 탑승한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즉각 어제 속보로 타전을 했습니다. 이번 비행기 추락 사고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닐 수 있다라는 추측이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뒤에 푸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일찌감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리고진이 지난 6월 말 무장 반란을 시도하다가 중단한 이후 그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은 뭐 아시다시피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행기가 추락한 경위는 뭐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은 계속 저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게 직보됐습니다. 직접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푸틴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좀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리콜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소형 세단이죠. 엘란트라 하이브리드가 의도치 않은 가속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컨주머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차는 엘란트라 하이브리드의 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2021, 22, 23년형 모델 37,997대를 현재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때 예상치 못한 가속이 발생하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대차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4건의 관련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이 24건의 관련 현상 보고라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 오늘 뉴스를 마치기 전에 이 소식은 아무래도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도로 좀 가볼게요.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라는 달 탐사선이 어제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소련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달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이번에 인도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는 우주 강국으로 이 부상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주선 찬드라얀 3호는 달 상공 100km 이 궤도에 진입한 후에 약 30km 상공에서 달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착륙에는 한 19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속도를 상당히 줄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달 착륙 지금까지 3개 나라,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구소련, 그리고 미국, 또 중국 이 3개 나라는
달 표면 가운데 가장 평평한 곳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의 달 탐사선이 착륙한 것은 그와는 거의 반대쪽에 있는 남극에 착륙했는데, 이 남극은 굉장히 지형이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험한 지형에 착륙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분 정도 속도를 아주 천천히 줄여가면서 착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이 달의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찬드라얀이라는 탐사선의 이름이 달의 차량이라는 뜻의 찬드라얀 3호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달 표면에서 지열, 지진, 광물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달 남극은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다면 거기 가서 정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식수와 또는 산소를 만들 수도 있어서 식수와 산소는 물론 이 로켓 연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달 남극에 물이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인도의 달 탐사선이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 분야에서 인도의 위상은 이제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 그리고 구소련 등은 지표면이 비교적 평탄한 달의 앞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반면에 이번에 찬드라얀 3호가 착륙한 달의 남극은 운석 충돌로 인한 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울퉁불퉁한데 착륙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인도 외교적인 위상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번 착륙 성공은 남아시아의 거인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아시아라고 평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도도 아시아는 아시아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중국도 과거에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 남극은 처음이니까 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런 내용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지구촌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구촌 곳곳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캐나다 서부의 산불이 어제부터 진정되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산불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비도 좀 내렸고요. 또 뜨거운 온도도 좀 내려가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에 내려져 있는 여행 제한령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전면 해제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산불 피해가 심했던 켈로나와 캄누푸스 지역에 대한 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여행 제한 조치는 해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웨스트 캘로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행 금지령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시애틀 인근 스포켄 카운티의 산불도 다행히 비가 조금 내리면서 상당 부분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일부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상됩니다. 한국은 언제부턴가 여름만 되면 폭우 아니면 폭풍 아니면 폭염 등 이 쓰리폭을 끼고 사는 그런 날씨가 돼버렸죠. 한국은 이번 비로 폭염특보는 잠시 해제되겠습니다만은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으로 인해서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다시 지속되겠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말부터 또 좀 더워질 전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인 25일 오전에 비가 일단 그치고 나면 주말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30일까지 한국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어찌 보면 사실상 이제 동남아 날씨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곳 남가주 지역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가주도 다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열대성 폭풍이 지나간 남가주에 며칠 좀 시원했는데 또다시 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이번 주말 낮 최고 기온은 9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이어서 다음 주 초부터는요 9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LA 오렌지 카운티는 93도에서 95도, 그리고 조금 더운 지역,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되는 팜스프링스 이런 데는 100도, 105도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110도도 넘을 거고요. 낮 기온이 뜨거서 조금 힘들어도
특별한 피해만 없다면 힘들고 더운 거 정도, 불편 정도는 좀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많으니까 이 정도 덥고 이 정도 열대야, 그리고 이 정도 비가 와서 후텁지근한 거 좀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정도는요,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다 건강들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캐나다 산불과 시애틀 산불이 진정된다라는 소식은 참 반가운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